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여의도 펀치 첫 번째 주제어 보고 오겠습니다. 그야말로 난타전입니다. 여권의 대선 레이스는 황교익 씨의 보은 인사 논란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고요. 야권은 당 대표와 대권 주자들 간의 흔치 않은 갈등, 신경전 양상이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대선 레이스의 이전 투구, 오늘의 첫 번째 주제어입니다. 먼저 황교익 씨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회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분위기는 일단 이낙연 대표가 일본 프레임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사과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큰 공방은 좀 하루 사이에 좀 가라앉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거취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뭐 거취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뭐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만 좀 전해드리면 오늘 오전에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재명 지사님이 중소기업 중앙회에 있는 그 기업인들과 이제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관련된 의견을 좀 청취하고 또 앞으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발전 방향에 대한 어떤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사실 이제 기자들이 가장 그 뭐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렇죠. 황교익 씨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물어보기 위해서 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도 여러 의견을 좀 청취하고 있는 단계고 또 의견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오늘 좀 말을 아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려진 것처럼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이달 말까지는 좀 상황을 보자라는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상황? 이게 정치라는 게 얼마나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정치인데 이 참 돌발 악재죠, 돌발 악재. 이재명 지사 캠프나 민주당 전체로 봐서 또 돌발 악재입니다. 우리가 5년 전에 이 정유라 사건 이른바 예. 최순실 사건 것도 보면은 사실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사건을 간단하게 악화시킨 게 정유라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부모의 실력도 실력인가라고 했나요? 이 사실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엄청난 말이었는데 지금 우선의 첫 번째 이 논의 진행을 보면 황교익 씨의 인사 배경이 이재명 지사의 형수에 대한 욕설이 이해가 된다라는 이런 두둔성 발언했던 것이 이 보훈 인사의 배경이다. 뭐 황교익 씨는 잘 알려진 음식 칼럼니스트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예. 이런 분의 지지가 이재명 지사한테 큰 도움이 됐겠습니다. 또 그런 분이 특히 이 황교익 씨는 여성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분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크게 도움이 됐을 거다. 그래서 보훈 인사다 이렇게 논란이 시작된 거죠. 네. 보훈 인사 논란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 논란이 희망이 됐는데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도 좀 말이 지나쳤어요. 그걸 뭐 보훈 인사를 하면 될 문제를 이 양반이 보니까 또 일본 음식 평을 잘하던데 네.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가 맞을 뿐이라는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낙연 대표가 직접 그렇죠. 사과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가 그러니까 캠프가 또 사태를 악화시키는 게 그 여야 똑같습니다. 캠프가 이 사태를 악화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 후보의 의중과 관계없이 때를 보면 후보들보다 캠프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죽고 살기로 싸웁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태를 악화시켜 버렸죠. 근데 황교익 씨는 완전히 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러겠습니다. 이 사실 이제 공인 이제 지위에 올라갈 사람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게 무슨 오히려 본인이 차부지 해명하면 될 문제고 그런 문제인데 자기는 사인인데 나를 이낙연 캠프 사람이 했다고 이낙연 대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이낙연 캠프가 한 건데 그걸 바로 이낙연의 직공을 날리면서 그건 일본 무슨 뭐가 어울릴 사람이라고 또 바로 친일 직공을 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민주당의 악재고 이재명 지사한테는 큰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 출발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보훈 인사라는 프레임으로 갔는데 이건 보훈 인사의 프레임은 아니었고요. 네.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 절차적 과정뿐만 아니라 이 관광공사 사장이 얼만큼 일을 잘할 수 있느냐.
그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삶의 과정이라든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보직을 해왔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인사 기준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봤더니 너무 인사 기준이 협소하더라.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인사를 열린 폭으로 해서 열린 그 채용을 통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여러 목소리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맛을 통해서 여러 이제 TV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신문이라든가 언론에서 기고도 많이 했고 또 책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많이 검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리형만도 있지만 창조형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이 일을 좀 더 다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대해서 내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전문성이라든가 홍보성에서는 상당히 인정받았던 인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쟁점은 이제 지사 찬스, 이른바 경기도 지사로 있으면서 대선 후보 행보는 다 하고 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인사권, 뭐 재정권 이걸 다 쓰면서 대선 운동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제 불공정 문제가 사실은 그 근원이었죠. 그러면서 보훈 인사가 나오게 된 거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 보훈 인사 자체의 프레임이 잘못됐다. 네. 거기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정치 공세가 되다 보면서 원래 이제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이슈에 뭔가 또 덧붙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아예 네.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것이 깨어지고 깨어지다 보니까 옷을 잘못 입은 뭐 이 상황이다라는 설명이신데 국민의힘도 뭐 최근에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국면에서 사실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고 늘 봐왔던 일상인데 이 캠프 간 신경전이 상호 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당 대표와 후보 간에 그다음 뭐 사적 대화의 녹취록 관련된 정말 흔치 않았던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됐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경선 버스 출발 앞둔 국민의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후보 대표 양쪽을 다 잘 알아서 개인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후보와 대표 사이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다 이게 이해가 되고 그 후보라 하면 원희룡 윤 후보, 후보를 원희룡 말씀하시는 후보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아직 나이가 미달되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 보자면 미래의 큰 정치적 자산이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서시겠다는 분들은 현재의 큰 정치적 자산이고 네. 이 두 자산이 서로 부딪혀가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우리 황교익 사건을 보면서 이낙연 캠프와 이재명 캠프 간에 뭐 이런 에스컬레이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가면서 이제 캠프 진영 간에 좀 오해와 뭐 프로토콜에 대한 오해 또 무슨 이거 녹취록이 나간 거 아니냐에 대한 오해 자꾸 다른 말을 한다는 데 대한 민감한 반응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분명한 건 굉장히 우리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큽니다. 지금 저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구에서 많은 시민들 특히 최근에 당원으로 입당하신 분들이 크게 실망했다고 탈당하겠다고 저한테 뭐 훈계하는 전화하고 문자가 수없이 많이 예.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어제 우리 초선들 7명이 성명서 내셨잖아요. 성명서였습니다. 이 과외를 중단하고 정말 대표는 대표대로 후보는 후보대로 또 캠프는 캠프대로 이제 정말 정도를 가지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런 심정을 가진 우리 저 초선 후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저도 가담했어야 되는데 예. 저는 요즘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만 아이고 언론중재법 때문에 매달려 가지고 예. 아니 최 의원님도 이제 언론계에 오래 계셨고 저희도 이제 방송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정치도 그렇고요. 모든 게 어떤 게냐면 신뢰가 깨졌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적인 관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녹음을 한다든가 녹취를 한다든가 그래서 네. 그것을 공개한다든가 가장 저급한 행동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는 신뢰에서 출발하는 건데 야당의 그것도 당대표라든가 또 대통령 후보가 이런 공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정치 수준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도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을 먼저 받아들일 때 국민의힘이 좀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지금에 있는 공방 자체로는 제가 볼 때 국민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관위원장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 과정도 지금까지의 과정을 반출을 하면 그리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겠지만 또 상당히 위기감도 내부에는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녹취록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녹취록을 만든 건 아니고요. 네네. 아닌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오해를 준 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를 거치면서 이 내부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고 해서 예. 좀 바뀔 겁니다. 바뀔 거고 정말로
국민들이 그렇게 열망하는데 이 야당 내부가 싸운다면은 저부터 우리 초선들부터 우리 재선들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나서가지고 이제 싸움을 말리고 새로운 구심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는 틀림이 없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의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또 그렇습니다. 하나의 네. 회초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네, 뭐 이런 따끔한 반성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뭐 관전평이랄까요. 뭐 우리 최 의원님도 우리 당 평을 많이 했으니까 예. 여기 보면 정치에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부 결집이거든요. 내부 맞습니다. 통합이고 네,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외부 확장력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내부 분열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리더십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리더가 어떤 리더십이냐면 내공과 실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옆에서 그냥 볼 때 국민의힘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에너지, 내공, 실력이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 분열적 요소가 매우 강한 건데 이제 선거 국면에 갔을 때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가 나오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서 볼 때 약간 예. 회의적입니다. 박성준 의원의 애정어린 충고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민주당의 같은데요. 기대 섞인 기대를 잔뜩 섞은 이렇게 예. 전망이겠죠. 예.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알겠습니다. 당으로서도 새로운 리더십을 갖추고 정말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회의독번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저 또한 언론사에 근무하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언론사가 고의로 허위 조작 보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이것인데 결국 가짜뉴스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데 이제 어제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문체위 전체 회의까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민주당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닷새 동안 심의를 하고 나서는 이제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게 유력한 관측인데 상임위 진행 이 절차적인 부분은 오늘 토론에서는 좀 제외하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이 아니고 왜 이 법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법안이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아니면 재갈을 물리는 것일지 거기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언론 개혁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사회 전체적인 어떤 변화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입법, 사법, 행정 이후에 이제 제4부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필요한 꼭 기관이고 공적 기재이고 공기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늘 숨쉬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권력기관 변천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승만 때는 경무대라고 하는 어떤 권력기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박정희 때는 중앙정보부라든가 또 청와대 경호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안기부라든가 기무사라든가 또 청와대 경호실이라든가 이런 권력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는 뭐냐면 검찰이 권력기관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박철원 등장하면서 그런 가운데 민주화는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개혁 작업은 어떤 거냐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고 견제받지 않는 그 권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지금 바라보니까 검찰 권력도 그렇고 언론 권력도 그 기능을 하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위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각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까지 왔고 네. 언론 개혁은 사실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론이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민주화 과정이나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언론 역시 좀 권력화된 거 아니냐.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언론이 가짜 보도라든가 허위 조작 보도를 했을 경우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의 원리에 벗어난 거 아니냐.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동안에 언론 개혁을 했던 목소리라든가 자성의 목소리라든가 이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날에 왔고 그것이 제도개혁 차원에서 왔고 이 출발은 뭐냐면 사전 검열이 아니라 과거의 권위주의가 아니라 이미 언론 보도에 의해서 피해자가 나왔다고 하면 국가가 아닌 언론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이제 출발했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단초가 뭐냐면
이제 그런 피해자에게 5배 이상의 네. 배상권을 주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전체적인 흐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규제라는 입장입니까? 규제라는 측면보다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네. 국민의힘에서는 재갈 물리기다라는 주장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최영도 의원은 문체위를 상임위로 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그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오셨는데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 언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론에 뭐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세계 어느 나라가 언론에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집권하고 나면 다 불편합니다. 언론이 불편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하니까. 그러나 역대 대한민국 어느 정부도 그리고 세계 문명국가 어느 국가도 이런 식으로 법으로 징벌적 손배소 규정을 5배라는 법을 둔 국가가 없습니다. 이것은 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사법 입법례를 찾았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는 법원에서, 무슨 미국은 법원으로 합니다. 법원에 판례를 하는데 거기도 징벌적 손배라는 게 있지만은 굉장히 언론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결국 언론의 비판의 어떤 기능 이것들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의 소중한 책임이고 또 우리 미국 언론사나 우리 언론사에 보지만은 권력의 압력을 굴하지 않고 뭐 검찰도 수사를 했지만은 보도를 했어요. 근데 박종철 사건도 그렇고요. 또 지금 베트남 전쟁을 밝혀냈던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도 그랬고 그게 부단히 압력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대기업들이라든가 큰 부득한 자산가들의 압력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언론은 분명히 그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러나 언론의 비판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입법들을 어느 누구도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드디어 이제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징벌적 손배소라는 게 이게 가장 최악의 악법이고 이것 때문에 국제신문협회 그리고 국제언론인협회에서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 좌우 할 것 없이 모든 언론 단체들 그리고 국민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너무 손배소가 작다 그러는데 실제로 언론 중재 사건을 따져보면 손배소가 작은 게 아닙니다. 한 회사가 언론사가 뭐 작은 전문지가 2억 3억씩 손해배상을 물고 합니다. 근데 작은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네. 이제 언론 환경의 변화. 지금은 오히려 과거에 전통에 힘 있다는 미디어보다는요. 그러니까 전통 미디어보다는 연합뉴스 TV나 뭐 연합뉴스나 이런 TV보다는 오히려 소셜 미디어에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미디어에서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진 환경에서 가짜 뉴스가 창궐하는 방식도 특이한데 네. 이걸 유독 정통 언론사의 그 책임으로 매출액과 연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되면 손배를 매기게 되면은 이게 특히나 언론인 개인에게도 바로 직접 칼끝에 향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게 어떤 권력 보도를 향한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 그리고 어떤 큰 부정한 자산가들에 대한 이 보도에 있어서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다.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최 것이죠. 의원님께 얘기했는데 이제 제목이 지금 여의도 편취하면서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언론중재법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 법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짜뉴스를 생산해 왔는데 그러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제를 받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언론도 책임의 원리가 분명히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구제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하는 취지에서의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네. 가짜 뉴스를 누구 만드느냐, 언론사가 만드느냐,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론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가짜 뉴스의 또 가장 큰 발언지는 정치인이라고 그럽니다. 정치인들이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근데 최근에 어떤 사람의 그 재판이 있었는데 11개 자본시장법 사건 중에서 6개가 유죄가 나왔는데 5개 무죄 나왔다고 전부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런 가짜뉴스를 지금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막 논쟁을 하다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에는 국민들 53%가 이런 법을 원한다고 합니다. 500명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렇다면 매주 조사하는 그 대통령 직무평가 여론조사에서 지금 국민들이 한 50%, 60%가 대통령 잘 못한다 그러는데 그럼 그런 여론조사 결과로 대통령이 물러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예, 이런 제가 입법의 반론을 필요성을 드리도록 이야기하는 하겠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반론권도 뭐 반론권이지만 일반적인 언론사는 가짜 뉴스 만들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정앵커님도 오랫동안 언론에 있지만 가짜 뉴스 팩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지금 여론조사 얘기했는데 여론조사를 가지고 왜곡하거나 고의적으로 해석해서 누군가의 특정하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도 과거에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런 경우는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런 게 또 하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정치적인 공론회장에서는 얼마든지 뭐가 있냐면 논쟁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정치인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는 스스로 정치인들끼리 검증을 해서 뉴스가 실질적으로 정화가 되는 겁니다. 정치의 공론회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도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당사자에게 직접적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피해 구제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하나 이제 발전의 단계에 봤을 때는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저는 꼭 필요한 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고 이해가 해야 될 싶습니다. 게 언론 예. 중재 사건의 실태,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분석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손배수 사건 분석 보고서, 또 언론 중재 사건의 실제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민주당의 주장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뭐 성동격서 같습니다. 지금 예.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면서 전통 미디어의 비판 기능을 봉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고. 아니 못된 뿔을 고치겠다고 소를 잡을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언론의 비판적 그런 그 자유, 취재권을 봉쇄하려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논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중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 그건 상황에서 제가 다음 주 마지막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우리 온 국민도 그렇고요. 언론에 계신 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언론 집회 결사 자유, 뭐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비판하고 예를 들어서 권력기관에서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이런 공론회장이 다 열리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언론의 자유는 만끽하고 보장하되 예. 거기에 따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를 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아까 제목 얘기했는데 언론 재갈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예. 중재법이 충분히 있는데 이게 예. 재갈을 자꾸 물리려고 하니까 재갈법이라 이런 부담입니다. 박 의원께서 법사위 계시니까 예, 예. 이제 닷새 동안 법사위 심의하고 나면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아니, 이제 법사위 전체 되게- 회의가 열리겠죠.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 지금 예정상으로는 법사위 전체 회의가 이제 법이 올라옵니다. 네. 그럼 법이 올라오면 그 관련해서 체계작구로 이제 심사를 한 심사를 하게 다음에 되죠. 그 다음 날 만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이제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겠죠. 본회의 상정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그거는 거라고 이제 보십니까? 일단 뭐 문체에서 올라왔으니까 법사위 과정이 있고 항상 뭐 절차적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법사위 전체 과정에서 또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본회의에서 또 표결 과정이 있는 거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법을 만들고 또 절차적 과정이 있고 거기에서 또 합의를 이루고 또 결론을 내는 거니까요. 그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상황에서 더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 법을 반대하는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여러 이제 상당히 비교섭 단체 중에 많은 부분 오로지 그 열린민주당 한 곳만 지금 이렇게 찬성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찬반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법을 처리하는 과정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법이라든가 헌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고 내용 자체가 그냥 위헌적입니다. 지금 언론 학자들이 걱정하고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이 너무 과잉 규제고 위헌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 처리와 별도로 언론 단체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또는 시민이 그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 예. 소송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 국회 입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그제 기자협회 행사장에 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최근에 한 몇십 등이 올랐다 그랬는데 지금 몇십 등 다시 깎아 먹을. 왜냐하면 국제 언론 단체가 평가가 굉장히 엄중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여 일각에서는 네. 대선 앞두고 이런 법안을 좀 속도 있게 아니,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냥 음모론적이고 이제 정치 공세라는 측면이고 제가 앞서 예.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언론의 자유가 그 보장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언론 지수를 평가할 때 우리나라만큼 또 민주주의 절차적 과정 또 실질적 민주주의가 하나하나 좀 확보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언론을 재갈을 무린다라고 하는 야당의 어떤 그런 공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높아 있는 건데 그러한 시도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사실과 다른 것이 이제 이 언론 사건, 손배수 사건을 보면은 이 손배수 사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국민 일반이 아닙니다. 이게 그 공직자가 50%입니다. 50%. 이 사람들은 3심까지 가서 패소율이 70%가 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일 끝까지 손배소에 매달립니다. 그 징벌적 손배소가 도입되면 제일 덜 볼 사람들은 이런 약간 부정부패나 비리에 관련됐거나 권력 비리에 관련돼서 이 주장이 물론 그중에는 억울한 공짜도 있을 수 있겠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들한테 어마한 큰 무기를 지어주게 된다는 것에서 걱정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 언론 자유를 누리고 또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 이전에 광우병 보도 같은 경우 보면은요. 그 몇 가지 사실 중에 한 9가지 정도는 전부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언론의 공익적 기능 이것은 국민의 걱정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줘서 네. 그게 처벌을 면하게 됐지만 그 정도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특히 걱정하는 것이 바로 권력자라든가 네. 큰 자산가의 그 비리 문제에 대한 이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큰 그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가 근데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소송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러한 지금의 언론에서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호소할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라든가 그 내용이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피해 구제를 했을 경우에 언론의 공개성과 투명성이라는 절차적 과정이 있을 때 오히려 이 국민에게 더 알리고 그것이 검증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언론의 어떤 순기능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언론 중재위를 이용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다른 미국에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형사적으로 기자가 구속되고 그럽니다. 기자가 구속되고 발행인도 구속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인으로서는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을 줄 수 있는 사실은 형사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손해배상 소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왜 과도하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일반인이 이런 언론중재위원회를 훨씬 빨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고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안은 그 수준이 아니라 5배 징벌적 손배로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권력 비리 같은 거 자꾸 접근하고 우리가 아니라 그러는데 자꾸 파고들면은 각오하라 이런 어떤 큰 봉쇄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두 분이 방송 들어오시면서 별로 하실 말씀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주제어 하나하나마다 정말 불꽃 튀는 토론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의도 펀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